옛날 어느 고을에 한 부부가 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집이 부자인데다가 아들 삼형제가 다 인물이 출중하고 배운 것도 많아 빠질 게 없는 1등 신랑감이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문제였다. 며느리를 어떻게나 닥달하는지 큰며느리가 시어머니 닥달에 견디다 못해 한 달 만에 집을 나가버리고 둘째 며느리 또한 참다가 끝내 성화에 못 이겨서 2달 만에 친정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 학대를 견디다 못해 속절없이 쫓겨나가고 보니 군동에 소문이 파다하게 나서 다시는 그 집에 딸을 보내려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이웃 마을에 부모를 모시고 가난하게 살던 처녀 하나가 있었는데 어느 날 부모님한테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 아버지 이웃 마을의 부잣집에서 며느리감을 찾고 있다던데 저를 그 집 막내 아들한테 시집 보내주세요. 그러자 부모가 깜짝 놀라서 말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소문도 못 들었어? 그 집에 며느리로 갔다가는 그 시어머니의 등살에 단 며칠도 견딜기 힘들다는 게야. 그런 소리도 하지도 마라. 저한테도 생각이 있으니 걱정 말고 저를 그 집에 보내주세요. 우리도 이렇게 손가락만 빨면서 살 수 없잖아요. 부모가 할 수 없이 부잣집에 통혼할 의사를 전하자 혹시라도 아들이 총각 귀신이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던 부자가 입을 쫙 벌어져서 얼른 혼사를 받아들였다. 주겠다니 받기는 하나 물정을 참 모르는 사람이구먼. 그 애도 마누라 등살에 며칠이나 견딜련지원. 이윽고 약속한 날이 되자 부자 아들과 가난한 처녀는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고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그리고 새색시는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재벌은 남 못 준다고 시어머니는 곧바로 며느리를 닥달하기 시작했다. 말도 되지 않은 엉뚱한 꼬투리를 잡아서 며느리를 구박하는데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한 번이라도 그냥 지나가는 적이 없었다. 남편과 아들이 아무리 말려도 막무가내였다. 하지만 새 며느리는 모진 구박을 받으면서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이 없었다. 그 솜씨가 어찌나 깔끔하던지 사람들이 다들 알짜배기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칭찬이 대단했다. 시어머니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더 성화를 내어 펄펄 뛰면서 며느리를 못살게 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식구들은 다 밖에 나가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단둘이 집에 남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며느리에게 성화를 해대기 시작했다. 얼토당토 않은 꼬투리를 잡아서 삿대질하면서 차마 들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냈다. 너 인연, 이래도 내가 견딜 수 있겠냐? 하는 식이었다. 그때였다. 아무 말 없이 벙어리처럼 시어머니 성화를 듣고 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더니 부엌바닥에 냈다 패대기를 쳤다. 뜻밖의 일에 시어머니가 그만 기가 막혀서 어안이 벙벙해지고 말았다. 아니, 인연이 사람 잡네? 그 기운이 얼마나 센지 시어머니는 힘도 써보지도 못하고 바닥에 개구리처럼 벌렁 낮아빠지고 말았다. 아이고, 아이고, 전년 보게. 전년이 시어머니 치네. 발악하듯 소리를 쳤지만 며느리는 모르는 척 제 할 일만 했다. 시어머니는 화를 참지 못하고 마당으로 나가 가슴을 두드리면서 팔짝팔짝 뛰기 시작했다. 마침 밖에 나갔던 식구들이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입에 거품을 물고 발악을 했다. 글쎄, 전년이 사람을 치네. 전년이 사람을 쳐. 아이고, 내가 분해서 못 살아. 전년 당장 내쫓아야 돼. 그러자 남편과 아들이 뭐라고 하는고 하니 아이고, 또 시작이야. 이젠 그만 좀 해요. 어머님, 생사람 좀 그만 잡으세요. 더는 못 보겠어요.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시어머니가 악에 받쳐 정말 며느리가 자기를 쳤다고 입에 거품 하나 가득 물었지만 다들 혀를 끌끌 차면서 낯을 찌푸릴 뿐이었다. 시어머니가 하도 분해서 파르르 떨면서 발을 동동 굴렀지만 그래봐야 헛일이었다. 같은 일이 그 다음 날도 계속되었다. 며느리를 닥달하다가 보기 좋게 패대기 당한 시어머니가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억울함을 하소연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급기야는 다들 미친 사람처럼 취급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다 보니 시어머니는 이제 며느리가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잘못했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는지라 감히 큰 소리를 치지 못했다. 며느리가 가까이 다가오기만 하면 얘야, 됐다, 됐어. 저리 가라, 저리 가.
손살이를 하며 뒷걸음을 치는 것이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시어머니 기세는 그렇게 푹 꺾여버리고 말았다. 이제는 풀이 주고 아무 말도 못하고 집안 대소사를 며느리에게 맡겼다. 사람들의 며느리 칭찬이 입에 마를 날이 없었다. 며느리는 다른 사람보다도 특히 시어머니한테 공손하게 굴면서 정성을 다했다. 어머니, 이것 좀 잡숴보세요. 맛있는걸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그만 즐겁을 하는 것이었다. 됐다. 얘야, 됐다. 저리 가라, 저리 가. 옛날 한마을에 어떤 부부가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그 남편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서 주로 아내가 집에 남아서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다. 남편은 부모에 대한 효심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그 아내는 부모에게 특별히 잘한다고 할 것도 없고 못한다고 할 것도 없는 평범한 며느리였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바깥 노인만이 남았다. 먹을 것이며 입을 것까지 영감의 자잘한 뒷수발을 챙겨주던 안주인이 세상을 떠나자 그때부터 차차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영감은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만사가 귀찮아져서 몸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그러니 온갖 자지그런 일이 다 자신의 몫으로 돌아왔다. 아들이 집에 있을 때에는 이것저것 신경 써서 챙겨드린다고 했지만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아들이 집에 있는 날보다 나가 있는 날이 더 많으니 그것이 문제였다. 며느리가 그 몫을 담당해야 하는데 며느리는 늙은 시아버지의 뒷수발이 점점 하기 싫어지는 것이었다. 방문만 열면 방 한구석에 놓인 요강에서 나는 지린내로부터 시작해서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 영감한테서 풍기는 퀴퀴한 냄새를 견디기가 어려웠다. 그러다 보니 며느리는 인상을 찌푸리면서 아휴, 저 영감은 언제 저 세상으로 가나 그래 하고 혼잣말을 하는 것이 다반사가 되었다. 이러다 보니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대하는 행동이 고울 리가 없었다. 말대꾸도 없이 퉁명스럽게 대하기가 일쑤였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 특히 먹을 것이 문제였다. 먹을 것을 조금씩 주면 영감이 대소변을 덜 볼 뿐 아니라 몸이 쇠약해져서 일찍 떠나가리라는 생각에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주는 음식을 갈수록 줄이기 시작했다. 주어도 노인네가 잘 먹질 못할 음식만 골라 주어서 제대로 먹을 수가 없게 했다. 그렇게 하자 정말로 시아버지는 조금씩 몸이 쇠약해져 갔다. 어느 날 장사에서 돌아온 아들이 그런 아버지한테 문안을 여쭈었다. 아버님, 요즘 불편하신 건 없으십니까? 갈수록 약해져만 가서 걱정입니다. 힘을 내셔야죠. 그러자 아버지는 며느리 눈치를 힐끔힐끔 살피면서 그래, 나는 괜찮다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들이 보니 그 눈치가 좀 이상했다. 그래서 아내가 잠깐 딴 일 하는 사이에 아버지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불편한 게 있으시죠? 그때 아버지의 대답이 뜻밖이었다. 얘야, 배가 고파서 못 살겠어. 뭐 만나는 것 좀 먹어봤으면 좋겠구나. 아들은 그 말을 듣자 단번에 그간의 사정을 알아차렸다. 아내가 아버지한테 음식 수발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생각하니 기가 막히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었다. 당장 아내를 불러서 호통을 치려던 남편은 잠시 감정을 누리면서 헤아려 보았다.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아내가 아버님을 더 잘못일까? 아니야. 오히려 내가 집을 떠나고 나면 노인네를 더 구박하게 될 거야. 그렇다고 내내 집에 붙어 있을 수도 없고 이거 큰일이군. 마침 아내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 남편은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말이야, 참 신기한 일도 있더군 그래. 그게 뭔데요? 내가 방방곡곡으로 장사를 다니다 보니 별일을 다 보네. 이번에 저 북쪽 지방으로 갔더니 장터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 뭘 하는가 보니까 글쎄 중국 사람들이 와서 노인네들을 사가는 게 아니겠어? 그러자 며느리가 호기심 서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노인네를 사가다니? 글쎄 말이야. 대체 무슨 수가 난다고 큰 돈을 주면서 노인을 사가는 지원. 그런데 보니까 아무 노인이나 사가는 게 아니야. 잘 먹여서 살이 아주 뽀얗게 오른 그런 노인만 골라서 사가지 뭔가? 아예 저울 갖다 놓고 몸무게를 재서 말이야. 며느리가 뭘 곰곰이 생각하는 듯 하자 남편이 슬그머니 말했다. 요즘 우리 집 노인네 행색이 말이 아닌데 그 사람들한테 팔아버릴까? 중국에 가면 호강을 시켜준다던데. 아니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우리 1년만 저 노인네를 잘 입히고 먹여서 뽀얗게 살이 오르거든 팔아버리십시다. 어머니가 계실 땐 몰랐는데 귀찮아서 안 되겠어. 다음날 남편이 길을 떠나자 그때부터 갑자기 시아버지를 대하는 며느리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노인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듬뿍 차려서 올리면서 남기지 말고 드시라고 권하는 건 물론이고 아예 숟가락을 떠서 먹여주기까지 했다. 영감은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눈이 동그래졌다. 며느리 속마음도 모르고서 그래 이거 맛있구나 너도 먹어라 하면서 차려놓은 음식을 맛나게 먹는 것이었다. 그렇게 한두 달이 가고 대여섯 달이 가니 정말로 노인은 뽀얗게 살이 오르기 시작했다. 더 이상 방 안에 틀어박혀 퀴퀴한 냄새를 풍기던 영감의 모습이 아니었다. 날마다 좋은 음식을 먹어서 힘이 난 데다 며느리가 잘해줘서 기분까지 좋아지니 노인은 점차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당에 나와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쓰는가 싶더니 울고 있는 어린 손주를 맡아서 놀아주고 재워주었다. 밭에 나가서 김을 매는가 싶더니 어느 날부터는 뒷간에서 거름을 퍼다가 밭에다 뿌려주는 일까지 시작했다. 며느리가 그 모습을 보고는 아버님 그러지 말고 그냥 방에서 가만히 쉬세요. 이렇게 만류했지만 영감은 아니다. 방에 틀어박혀 있으면 뭐래.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여야지 하는 것이었다. 그럭저럭 1년이 다 되었다. 노인은 그동안 좋은 음식을 잘 먹은 데다 곁들여 운동까지 한지라 살이 뽀얗게 올라서 아주 팽팽해졌다. 그 모습을 보고서 남편이 아내를 불러 말했다. 이제 됐어. 저렇게 살찌고 건강해졌으니 중국 사람들이 무척 좋아할 거야. 우리 돌아오는 장날에 아버지를 팔아버립시다. 그러자 며느리가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런 소리 하지도 말아요. 지금 아버님이 우리 집에서 얼마나 큰 몫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요. 그리고 아버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신다고요. 맨날 집 떠나 있는 당신보다 10배는 나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하지도 마세요. 그러자 남편은 짐짓 무한한 표정을 짓는 것이었다. 그런가? 난 또... 그가 남몰래 돌아서서 미소를 지었다. 그 부부는 오랫도록 노인을 잘 모시며 화목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옛날 바닷가 한마을에 어부가 살고 있었다. 날마다 고기를 잡아 팔아서 겨우 굶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어서 꽤나 영리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뜻밖의 말을 꺼냈다. 아버지, 저도 소당에 다니게 해주세요. 그러자 아버지 눈이 동그래졌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소당은 양반댁 도둑들에 다닌 곳이야. 우리 같은 상놈은 받아주지 않아. 또 공부를 한들 세상에 써먹지도 못할 텐데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하지만 아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공부를 못하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습니다. 아들이 자꾸만 간절하게 청하자 아버지는 차마 그 마음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 그는 한참 생각 끝에 기운 없이 말했다. 그래, 내가 어떻게든 해보마. 기다려봐라. 다음 날부터 어부는 매일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을 골라서 서당 훈장댁에 갖다 바치기 시작했다. 훈장은 마침 살림이 넉넉지 않았던 터라 어부가 가져다주는 고기를 고맙게 받아 먹었다. 어느 날 훈장이 아침을 먹고 문을 나서려고 보니 어부가 마당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있었다. 아니 이게 웬일인가? 선생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발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저한테 아들 자식 하나 있는데 공부를 못하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합니다. 그 아이를 거두어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자 서당 훈장은 한동안 고민을 하더니 입을 열었다. 알았네. 내가 어떻게 해볼 테니 내일부터 아들을 서당으로 보내게. 고맙습니다, 선생님. 다음날 어부의 아들은 나라가 듯한 마음으로 서당을 향했다. 그러나 그가 서당에 이르르자 양반들 도령들이 눈을 내려 깔고 쳐다보며 도령하기 시작했다. 저 꼴 좀 보게. 저 더러운 놈은 누구야? 신분 왔겠지 뭐. 예, 여기 이 요강 좀 치워라. 아이가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서당 훈장이 도착해서 그 모습을 발견하고서 말했다. 너로구나. 상민의 자식으로서 학문의 뜻이 있다니 가릭한 일이야. 이왕 결심한 것이니 열심히 공부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그 아이를 방 안으로 들이려고 하자 도령들이 나서서 법석을 떨기 시작했다. 스승님 안 됩니다. 어찌 상놈의 자식과 한자리에서 공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리하시면 우리 모두 돌아가겠습니다. 도령들이 이렇게 나오자 서당 훈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처지가 되었다. 오냐 알겠다. 하지만 저 아이가 마당에서 공부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겠지. 그것도 안 되겠다면 다들 돌아가라. 도령들이 잠깐 웅성거리다가 잠잠해지자 훈장이 어부의 아들한테 말했다. 진정 공부를 하고 싶다면 마당인들 어떠래? 그리 하겠느냐? 그러자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리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날부터 어부의 아들은 마당에 꿇어앉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방 안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에 귀를 기울여 토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낱낱이 새겨 외웠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지성을 다해서 공부하니 어부의 아들은 3년 만에 양반 도령들을 물론이고 스승을 능가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때 나라에서 과거를 시향한다는 방이 붙었다. 오랫동안 공부를 해온 양반의 자제들은 과거를 보겠노라고 나서기 시작했다. 어부의 아들 또한 과거를 보리라 결심하고 훈장을 찾아갔다. 스승님, 저도 과거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 내 실력을 보면 급제가 분명하다만 받아들여줄지 걱정이로구나. 아버지의 걱정은 더욱 컸다. 상놈의 자식이 과거라니 무슨 소리냐. 무슨 화를 당할지 몰라. 죽을 때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해보렵니다. 어부는 더 말리지 못하고 그간 모아둔 돈을 털어서 노자를 마련해 주었다. 돌아오는 길은 고사하고 가는 길에도 쓰기도 빠듯한 돈이었다. 하지만 아들은 감지덕지 받아들고서 괴나리 보찜을 맨 채 한양으로 향했다. 어부의 아들이 여러 날을 쉼없이 걸어 한양 땅에 이르렀을 때 같은 서당에서 공부한 양반 자제들이 말을 타고 가다가 그를 발견하고서 소리쳤다. 아니 저기 누구야? 고기잡이 아들놈이잖아. 저 녀석이 왜 여기 왔지? 과거 보러 왔나 보군. 그건 안 되지. 그들은 그렇게 수군거리며 어부의 아들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갯줄집 헛가락을 빌려 잠을 자려고 하는 어부의 아들을 끌어내어 놀려대기 시작했다. 상놈의 자식이 과거를 본다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군. 우리한테 걸렸으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지. 그들은 어부의 아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어느 대갓진 담장 아래에 이르러서 담 안에 높이 선 배나무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나무에 열린 배를 따다가 우리한테 나눠주면 모른 척 눈 감아주지. 어부의 아들을 도둑으로 몰려는 수작이었다.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지만 말을 듣지 않을 방법이 없었다. 어부의 아들은 양반줄 자제들 손에 등을 떠밀려 담을 타놓고 배나무에 오르기 시작했다. 저기 누가 배나무에 올라간다! 도둑이야! 양반 자제들은 담장 안에다 이렇게 소리를 치고서 후다닥 도망가 버렸다. 그 대갓집은 나라에서 큰 벼슬을 하고 있는 정대감 집이었다. 그리고 배나무가 있는 곳은 정대감 딸이 거처하는 별당의 뜰락이었다. 별당에 술을 놓고 있던 정대감 딸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서 밖을 살펴보니 정말 누군가가 배나무에 오르고 있었다. 대감 딸이 뜰로 내려서면서 말했다. 당신은 누십니까? 귀신이거든 올라가고 사람이거든 내려오세요. 어부의 아들이 나무에서 내려와 서자 대감의 딸이 어찌된 일인지 물었다. 그러자 어부의 아들은 사연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대감 딸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살펴보니 그 행색은 남루하되
용모와 언사는 예사롭지 않았다. 과거를 보러 한다니 어디 한번 시험해 봅시다. 대감딸은 어부의 아들을 방으로 인도해서 북과 종이를 내놓은 다음 시제와 운자를 불러주고 시를 지어보라고 했다. 그러자 어부의 아들은 오래지 않아 한 편의 시를 이루었다. 대감을 딸이 보니 거의 고칠 데가 없는 훌륭한 작품이었다. 훌륭해요. 한두 군데 말고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이만하면 장흥급제도 가능하겠어요. 정대감 딸은 두어 군데 글자를 짚어주고 나서 어부 아들한테 말했다. 실력이 있다 한들 그런 행색으로 어찌 시험장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곤 자리에서 일어나서 옷장을 열더니 선비의 의관을 한 벌 꺼내주면서 갈아입도록 했다. 어부의 아들이 옷을 갈아입고 보니 천하에 비할 바가 없는 훌륭한 선비였다. 대감의 딸은 미소를 지으며 옆에 놓인 상자에서 무언가 먹을 것을 꺼내주었다. 과일도 같고 경단도 같은데 입에 넣어보니 꿀처럼 사르르 녹았다. 밤이 늦어지자 어부의 아들은 하직 인사를 했다.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나겠지요. 어부의 아들은 그 길로 양반 자제들이 묵고 있는 객주집으로 돌아왔다. 양반 자제들은 어부의 아들을 보고 깜짝 놀라 말했다. 그래, 배는 따왔느냐? 올라가 보니 배 대신 이런 게 있더군요. 어부의 아들이 과일도 같고 경단도 같은 것을 전해주자 양반 자제들은 한번 맛보고는 홀딱 반해버리고 말았다. 세상에 이런 맛있는 게 다 있단 말이냐? 그들은 우르르 정대감 집으로 몰려갔다. 그리고 담을 넘어서 배나무에 오르기 시작했다. 때마침 야순을 돌던 대감집 하인들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 붙잡아서 관가에 넘기니 그들은 과거는 고사하고 옥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시험날이 되자 어부의 아들은 과거 시험장으로 들어갔다. 방방곡곡에서 몰려든 수많은 양반댁 선비와 도령들이 시험장을 가득 메웠다. 마침내 과거 글의 시제와 운자가 내걸렸다. 어부의 아들이 그 제목과 운자를 살펴보니 뜻밖에도 전날 정대감의 딸에게서 받은 것과 다름이 없었다. 그는 자신 있게 붓을 눌러서 제일 먼저 글을 제출했다. 그리고 당당하게 장원으로 뽑혔다. 시골에서 올라온 젊은 도령이 장원급제를 하자 새로운 인자가 났다고 대골이 들썩거렸다. 정승판서들이 서로 사이를 삼으려고 하였다. 그런 가운데 대감 하나가 제일 먼저 그 사람을 점찍어서 사양한 틈도 주지 않고 곧바로 사이로 정하고 말았다. 그리고 딸과의 혼례를 서둘렀다. 그가 어쩌지 못하고 혼인을 치르고 보니 색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전날 담을 넘어서 만났던 그 처녀였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서 손을 맞잡았다. 세도가 당당한 대감의 사이가 되고 똑똑한 아내를 얻은 어부의 아들은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다. 하지만 시골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했다. 모시고 오기는 해야 할 텐데 뒷일을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는 고민 끝에 스승께 편지를 썼다. 한양으로 와서 어디어디로 찾아오라는 소식을 부친한테 전해달라는 사연이었다. 그 무렵 어부네에는 아들을 한양으로 보내놓고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과거를 보고 돌아올 때가 훨씬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자 불안한 마음으로 나날이 보내는 중이었다. 아이고, 우리 자식은 죽었는가 살았는가 보내지 말고 붙잡았어야 하는데. 그때 서당 원장이 은밀히 어부를 불러서 안부를 묻더니 꿈에도 그리던 아들 소식을 전해주었다. 아들을 만나려거든 한양에 올라가 이 주소를 찾아가보게. 어부는 그 길로 아들이 좋아하는 메밀떡을 한아름에서 짊어지고 한양을 향해 길을 떠났다. 천신만고 끝에 한양에 도착한 어부는 물어물어 서당 원장한테 받은 주소지를 찾아갔다. 겨우 집을 찾고 보니 담장이 두 길이나 되고 소술대문이 으리으리한 대갓집이었다. 어부는 감히 주인을 찾으러 엄두를 내지 못하고 문 앞을 이리저리 서성대었다. 그러자 그 집 하인들이 어부를 덜컥 붙잡아다가 헛간 속에 집어넣고 철컥 문을 닫아 걸고 말았다. 어부는 꼼짝없이 갇힌 신세가 되었다. 그날 밤 헛간에 갇힌 어부는 앉은 채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헛간 빗장이 스르르 열리더니 누가 살짝 문을 열고서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더니 황급해하는 어부한테 큰절을 올리는 것이었다. 아버지, 접니다.
어부가 아버지란 말에 깜짝 놀라서 그 사람을 살펴보았다. 가만히 살펴보니 정말로 자기 아들이 분명했다. 이게 어찌된 일이란 말이냐. 저는 과거에 그 장원급제에서 이 집 사위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아버지를 보면 의심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였다. 내가 못난 아비 때문에 끝까지 고생이려구나. 어부는 고향에서 가지고 올라온 꽃찜을 풀기 시작했다. 얘야, 내가 좋아하는 메밀떡을 가져왔구나. 이것 좀 먹어보아라. 아버지가 고나니 아들은 먹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배가 부르고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는데도 아버지는 자꾸 떡을 보냈다. 아들은 떡을 받아서 먹는 척하면서 여러 개를 주머니 속에 슬쩍 감추었다. 아버지, 또 오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아들은 헛간 밖으로 나와 문을 닫아 건 다음 발소리를 죽여 잠자던 방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뜻밖에도 방에 불이 켜 있고 아내가 일어나 앉아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딜 다녀오시나요? 그게 그 주머니 속에 부룩하게 든 게 뭐지요? 꺼내봐요. 어부의 아들은 더 이상 아내를 속일 수가 없음을 깨달았다. 면목이 없소. 이런 일은 함께 처리하셔야지 어찌 그렇게 아내도 모르게 덮으려 하신단 말입니까? 어서 아버님을 모셔오세요. 아들이 헛간에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자 며느리는 예를 차려서 시아버지한테 큰절을 올렸다. 다음 날부터 시아버지를 양반으로 만들기 위한 며느리의 비밀 교육이 시작되었다. 시아버지를 다락에 숨겨둔 채 입는 법과 먹는 법, 걸음걸이와 말하는 법까지 양반의 법도를 하나하나 알려주고 연습하게 했다. 그렇게 한 달을 가르쳐주자 어부는 시골 양반으로 행세에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제 됐습니다. 본가로 내려가셨다가 정식으로 찾아오세요. 어부는 며느리가 가르치는 대로 고향에 내려가서 한양으로 간다는 통지를 놓은 다음 정대감 댁으로 향하였다. 시골에서 사돈이 온다는 소식을 받은 정대감은 보관대작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려서 사돈을 맞이했다. 이렇게 해서 어부의 아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어느 틈의 산골에 외동아들을 데리고 사는 과부가 있었다. 그 어머니가 공부를 시켜야겠다고 결심한 후 산 너머 이주사 집에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였더니 허락해 주었다. 이주사에게 매일매일 그 공부하러 아들은 산을 넘어 다녔다. 아들은 머리가 좋아서 다른 애들보다 서너 배는 더 잘해서 이주사의 기염을 받았다. 몇 년이 지나자 더벅머리 총각이 된 아들은 그날도 공부하러 가는데 도중에 길가에 큰 구렁이가 까치 새끼를 잡아먹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위에서는 어미까치가 몸부림을 치며 돌아다녔다. 이걸 본 총각은 돌로 구렁이를 죽이고 이주사 댁으로 갔다. 오다가 일어난 일을 이주사에게 여쭙자 이주사가 하는 말이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기에게 물어 행하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산짐승이라도 오래되면 둔갑을 하는데 뱀은 둔갑을 해도 혀는 그대로여서 두 갈래라고 하였다. 그러던 며칠 후 집에 가려는데 이주사가 말하길 가는 길에 어떤 여인을 만날 것이니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렀다. 총각이 산을 넘고 내를 건너려는데 예쁜 처녀가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총각은 선생님 말씀을 생각나서 두 번 다시 보지도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날 저녁부터 그 처녀 생각이 자꾸만 나게 되었고 매일 냇가에 올 무렵이면 그곳에서 그 처녀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하루는 글방 선생의 훈도도 잊은 채 무심코 처녀에게 말을 걸었다. 그래서 급기야 연정의 함정으로 빠져들었다. 다음날 글방에 갔더니 이주사는 헛된 마음을 버려야 한다고 꾸짖었으나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다. 그런 후 어느 날 처녀는 자꾸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다. 아담한 방에 마주 앉아 얘기를 하다가 처녀의 공고에 못 이겨 그는 금침에 누워 잠을 잤다. 총각은 잠결에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고 눈을 떠보니 크나큰 구렁이가 자기 머리를 단번에 집어삼킬 듯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 몸은 구렁이에게 똘똘 감겨 있었다. 총각은 어쩔 줄 몰라 숨을 허덕이는데
구렁이가 말을 하길, 내가 바로 그때 당신이 죽인 구렁이의 아내다. 나는 남편의 온수를 갚으려고 여기까지 너를 끌고 왔다. 우리 부부는 저 뒤에 달린 종소리만 3번 울리면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갈 판이었는데 종소리가 나지 않아 이곳에 머무르고 있다가 내 손에 남편이 죽고 말았다. 지금이라도 뒤에 종소리만 나면 나는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하는데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뒤에 달린 종이 꽝 하며 1번 울렸다. 그러자 뱀은 고개를 떨며 총각의 몸을 서서히 풀기 시작했다. 연거푸 종소리가 3번 울렸다. 뱀은 좋아라 하고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총각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총각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 참나무 밑이었다. 종소리가 난 곳을 가보니 종에 달린 그 아래에는 작은 까치 1마리가 죽어 있었다. 자기를 살리기 위해 머리를 깨면서 종을 울리고 죽은 까치를 산길 옆에 잘 묻어주었다. 그리고는 집으로 와서 잘 살았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지런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 농부는 매번 열심히 일해서 욕심쟁이 부자 영감의 밭을 샀다. 그런데 그 밭은 돌이 너무 많아 뭘 심어 먹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농부는 매일같이 그 밭에 나가 돌을 주워내고 밭을 일궜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돌을 주워내고 땅을 파기 시작했다. 땅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이상하여 계속해서 땅을 파보니 웬 항아리가 나왔다. 웬 항아리지? 땅을 파헤쳐보니 눈앞에 커다란 항아리가 나타났다. 누가 버렸나 보군. 아직 쓸만한데. 집으로 들고 가야지. 농부는 항아리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는 항아리를 곳간에 두고 그 속에 괭이를 넣어 주었다. 다음날 곳간에 간 농부는 깜짝 놀랐다. 항아리 속에 괭이가 하나 더 있었다. 참 신기하다. 하나 넣어둔 것 같았는데. 농부는 고개를 가웃거렸다. 에이, 내가 뭘 잘못 봤겠지. 아무렇지도 않게 항아리에 빗자루를 넣어두었다. 다음날 항아리를 본 농부는 두 눈을 껌뻑거렸다. 그리고 일을 다녀와서 항아리 안에 호미를 넣어두고 나서 피곤해서 잠을 청했다. 다음날 다시 일을 하기 위하여 항아리 안에 넣어둔 호미를 꺼내서 밭으로 나가려는데 글쎄 그 안에 호미가 하나 더 생긴 게 아닌가. 다음날 농부는 깜짝 놀랐다. 참 신기하다. 집신을 넣으면 집신이, 호미를 넣으면 호미가, 넣기만 하면 뭐든 그득그득하게 나왔다. 아, 이건 요술 항아리로구나. 농부는 어깨춤이 절로 나왔다. 엽전을 넣으면 엽전이 찰랑찰랑, 쌀을 넣으면 쌀이 수북수북, 달걀을 넣으면 달걀이 가득가득, 얼씨구 복 항아리로다. 농부에게 밭을 판 부자도 그 소문을 들었다. 부자는 당장 농부를 찾아가 소리를 쳤다. 그 항아리는 내 것이네. 밭값만 받고 항아리 값을 안 받았잖나. 부자는 바득바득 떼를 쓰더니 기어코 항아리를 빼앗아 집으로 돌아갔다. 무엇이든 가득가득 나와라. 부자는 항아리를 보고 종이를 웃어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들놈이 뭘 숨겨놨는지 볼까? 목을 쑥 빼고 항아리를 들여다보던 부자 아버지가 그만 항아리 속에 쏙 빠지고 말았다. 아이고 사람 살려. 아이고 아버지. 부자와 아내는 간신히 아버지를 꺼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항아리 속에서 아버지 소리가 또 들리는 것이었다. 아이고 얘야 나 좀 꺼내주라구나. 꺼내면 또 나오고 자꾸자꾸 아버지가 나왔다. 부자는 어리중절해서 눈이 핑 돌았다. 누가 진짜 내 아버지야. 아버지들은 멱살을 잡고 싸우기 시작했다. 내가 진짜 애비다. 에키 내가 진짜야. 항아리는 와장창 깨지고 집안은 금세 난장판이 되었다. 부자는 꺼이꺼이 울며 소리쳤다. 아이고 내 탓이다. 내 욕심 탓이다. 다신 욕심을 안 부릴 테니 누가 우리 아버지 좀 찾아주시오. 부자는 땅을 치며 후회했다. 옛날에 한 유생이 살았는데 보통 말은 안 하고 문자로만 말을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혼인을 해서 첫날 밤에 잠을 자는데 12시가 넘어서 동네 사람들이 들으니 뭘 외는 소리가 났다.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뭐라고 외는가 하니 그날 저녁 범이 내려와서 장인을 물어간 모양이었다. 온산대오 금내산 하니 먼 산 호랑이가 가까운 산에 내려와서 오지 장인 탈거하였으니 유포자는 지포레하고
총이 있는 사람은 총을 갖고 나오고 무포자는 지아래 하라. 총이 없는 사람은 작대기를 갖고 나오라 하였다. 이렇게 문자를 쓰니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동네 사람들은 한 명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다. 다음날 아침, 어제 저녁에 그 신랑이 외고 한 말이 뭔 말인고? 궁금해서 그 집에 갔더니 난리가 났다. 어떻게 말했길래 동네 사람이 집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몰랐을까? 그러니까 그 신랑이 문자 처음 쓴 그대로를 말하였다. 뭐라고 했어? 저놈은 말이요. 지그 장인을 동네 사람들이 구조를 할 만했는디 저놈은 문자 지어서 장인을 죽게 만들었으니까 저놈은 가만두면 안 된다고. 동네 사람들은 신랑을 관가로 끌고 갔다. 너희놈 호식에 갔으면 일본말로 그저 알아듣게 외웠으면 장인도 호식에 안 가고 구조 되었을 텐데 내 놈 혓바닥을 잘못 놀린겨. 장인을 죽였으니까 너는 벌을 단단히 맞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죽도록 곤장을 맞았다. 그 소식을 들은 삼촌이 조카를 관가로 만나러 가면서 밥도 하고 반찬도 해가지고 먹이려고 갔는데 유시장문이 서로 손이 짧아서 밥을 받아 먹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조카가 또 문자를 써서 말을 하였다. 여수가 장커나 아수가 장커나 외삼촌 손이 길든지 내 손이 길든지 양수 중에 일수가 장하무는 두 사람 손 중에 한 손이라도 길었으면은 마늘 수식 이런마는 이 밥을 받아 먹었을 것이지만은 못 받아 먹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였다. 야 이놈아, 너 문자 쓰다가 여기 와서 그렇게 죽도록 얻어맞고 그 공경을 치르고도 정신 못 차려서 또 문자를 쓰냐? 고 말을 하였다. 어떻게 해서 간신히 밥을 먹었는데 삼촌이 조카 모습을 보니 불쌍해서 보지를 못하였다. 그래서 손을 붙잡고 삼촌이 우니 조카가 하는 말이 양인이 상대오 하니 서로 두 사람이 서로 대해서 우니 누사만이라 눈물줄기가 새 줄기이라. 그렇게 또 문자를 썼다. 저놈은 그 혓바닥을 오그려 놓든지 어디를 못 가게 다리를 딱 분질러 놓든지 해야지 저놈은 안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데려다 또 곤장을 때렸다. 너 이놈 문자 안 쓴다고 하더니 여전히 문자를 고르고 쓰니 너 안 되겠다 이놈. 그렇게 곤장을 치고 며칠 후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너 이놈 용서를 하고 내보내니까 나가서 또 문자를 쓸 것이냐 하고 말하니 다시는 안 쓸 거라고 말하였다. 집으로 와서 보니 친구들이 와 있었다. 자네 드림께 문자 쓰다가 코로코로 맞았다고 하던디 지금도 문자를 덜어 만나면 쓰는가? 그런데 또 문자로 답하였다. 어이 강간용지한다고 간간히 또 문자를 쓴다고 말하였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문헌동료 외아들을 하나 낳아서 키우고 있었다. 아이가 5살이 돼서 놀고 있는데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 보더니 야, 그 녀석 잘생기기는 잘생겼다만 하면서 혀를 ጭጭ 찼다. 그러자 아이가 급히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말했다. 웬 대사님이 저를 보더니 그 녀석 참 잘생기긴 잘생겼다만 그러곤 갔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얼른 쫓아가서 스님을 붙잡았다. 대사님, 이 애한테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잘생기긴 잘생겼다만 어떠다는 것이죠? 그러자 스님이 뜻밖의 말을 했다. 걔가 언젠간 호랑이한테 물려가 팔자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털썩 주저앉으며 스님에게 매달렸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살릴 방도를 알려주세요. 그 아이를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 혹시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허공을 바라보며 잠시 뭘 생각하다가 아들을 돌아보고서 물었다. 너 이 대사님 따라갈래? 그러니까 아이가 따라간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이는 무작정 스님의 뒤를 따라 길을 나서게 되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쌀을 얻는 것이 일이었다. 그렇게 동냥질을 하면서 몇 년을 다녔던가 하루는 스님이 아이를 보고서 전에 없던 얘기를 했다. 오늘은 나하고 자지 말고 법당 부처님 앞에서 자라. 그래서 아이가 부처님 앞에 가서 잠을 자는데
밤중에 웬 사람들이 찾아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에이, 오늘 먹을 고기 다 놓쳤다. 아이가 문틈으로 살짝 내다보니 사람들이 뒤돌아가고 있는데 모두가 꽁무니에 얼룩덜룩한 꼬리를 달고 있었다. 어이구, 호랑이였구나. 겨우 살았다.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자 스님은 다시 아이를 데리고 동량을 다녔다. 몇 년을 그렇게 다녔는지 어느 겨울에 아이는 총각이 되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이 하나가 더 늘어 셋이서 동량을 다니게 되었다. 어느 날 동량차 한 커다란 집을 당도하자 스님이 두 아이한테 말했다. 저 집에 들어가서 쌀을 얻어오되 안에서 내주는 걸 절대 먹지 말아라. 둘이 알았다고 대답하고서 안으로 들어가니 아닌가 다를까 주인 여자가 음식을 차려서 내주는데 밥과 반찬이 아주 푸짐하게 먹음직스러웠다. 총각 아이가 스님 말을 생각하고서 가만히 밥상을 살펴보니 국 속에 사람 손가락이 보였다. 먹고 싶은 생각이 싹 가시는데 같이 간 아이는 음식을 먹을 양으로 밥상 앞에 다가섰다. 총각 아이가 그 옆구리를 손가락을 쿡 찔렀지만 아이는 모르는 척 무시하고서 밥을 국에 말아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밥상을 물리고 나자 주인 여자가 두 사람에게 말했다. 우리 집에 예쁜 딸 셋이 있는데 사윗감을 구하는 중이라오. 가지 말고 내 사이가 돼서 함께 살지 않겠소? 안 돼요. 우리 대사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야, 가자. 총각이 이렇게 말하고 함께 간 아이를 끌었지만 아이는 갈 기미가 없었다. 난 안 가고 여기서 살련다. 너 혼자 가라. 끝내 나오지 않으니 총각 아이는 하늘 수 없이 혼자서 스님한테 돌아갔다. 저 아이는 국밥을 받아 먹더니 사이 노릇을 한다며 나오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지. 가자꾸나. 그렇게 한참 가다가 갑자기 스님이 발걸음을 멈추었다. 이런, 내가 그 집에 염주를 두고 왔구나. 어서 가서 찾아오너라. 아이가 온기를 되짚어 아까 그 집을 찾아가니 어느새 집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바위골이 가로막고 있었다. 아이는 바위돌 위에 염주를 찾아서 집어들고는 궁금증이 나서 굴속을 살짝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무서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총각 아이가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쳐서 스님한테 가니 스님이 물었다. 그 아이는 어찌 됐더냐? 말도 마세요. 벌써 호랑이 밥이 됐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그게 걔의 운명이야. 너 대신 간삼이지. 그러자 총각 아이는 그만 등골에 소름이 쫙 끼쳤다. 그때 스님이 뜻밖의 말을 꺼냈다. 이제 내 운명을 웬만큼 벗어난 듯하니 너의 길을 가거라.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어. 아닙니다. 전 평생 대사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건 안 된 말이야. 내 길은 따로 있으니 그 길을 가야지. 내 너한테 줄 것이 있으니 받아라. 스님은 복진 속에서 하얀 도복 두루마기와 이상하게 생긴 부채 하나를 꺼내서 아이에게 주었다. 이 옷을 입고서 말을 탄 다음 부채살을 하나씩 펼치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단다. 접으면 반대로 땅으로 내려오게 되지. 공중에 올라서 부채를 방향을 가리키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어. 자, 이제 나는 떠난다. 그 말을 남기고 스님은 간 곳 없이 사라져버렸다. 대사님! 대사님! 총각 아이가 놀라서 불렀지만 스님의 동족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다. 항상 스님을 따라다니다가 혼자서 길을 가자니 총각은 막막하기만 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가다 보니 배고프고 지쳐서 더 가기가 어려웠다. 그때 마침 어떤 부잣집에 동냥을 갔더니 주인이 보고서 혀를 끌끌 차며 말했다. 생긴 걸 보니 빌어먹을 위인은 아닌데 웬일이고? 그렇게 동냥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머물면서 머슴을 살면 어떻겠느냐? 그러자 총각 아이는 당장 배고픔을 면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감주덕지해서 덥석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때 그 집에는 아직 혼인을 치르지 않은 딸이 셋이 있었다. 새로 머슴이 들어오자 위에 두 딸은 아주 놀림감이 생겼다고 좋아하는 것이었다. 거지가 머슴을 댔으니 출세했네. 어디 이것 좀 빨아볼래? 그러면서 곰신을 벗어 신바닥으로 아이 머리를 툭툭 쳤다. 아이가 신을 받아 들라치면 두 처녀는 큰 소리로 깔깔거리며 이 신바다가 신바다가 하고 놀렸다. 자꾸 그러다 보니 그 아이 이름이 신바다기가 되었다. 그런데 셋째 딸은 달랐다.
신바닥이를 불쌍히 여겨 밥도 갖다주고 얼굴도 씻겨주고 머리도 빗겨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에 사는 친척집에 큰 잔치가 있어 집안 식구들이 모두 잔치를 얻어먹으러 가게 되었다. 다들 가고 신바닥이 혼자 남아서 집을 지켜야 했다. 막내딸이 제일 늦게 떠나면서 따로 신바닥에게 말했다. 신바닥아, 이렇게 혼자 집에 와서 어쩌니? 함께 가면 좋을 텐데. 길을 나서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이었다. 집안 식구들이 다 떠나보낸 뒤에 신바닥이가 혼자 남아서 가만히 무언가 궁리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다. 그래, 제사님이 주신 걸 한번 써봐야겠다. 신바닥이는 깨끗이 얼굴을 씻고 머리를 빗더니 짐 속에 두루마기를 꺼내 입고 마구간에 묶여있는 흰말을 꺼내 등에 올라탔다. 품에서 부채를 꺼내어 한 살 한 살 펼치니 말을 탄 채로 몸이 공중에 쑥쑥 올라갔다. 살을 다 펼치니 아주 까마득하게 올라가서 마을에 있는 집들이 보일락 말락했다. 신바닥이는 부채로 이웃마을 쪽을 가리켰다. 이웃마을 잔칫집 위에 다다른 신바닥이는 부채를 한 살 한 살 접기 시작했다. 여자 말이 아래로 쑥쑥 내려갔다. 잔칫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모양을 보고서 야단법석을 소란을 피웠다. 저것 봐, 하늘에서 성관님이 내려오신다. 우와, 우와. 신바닥이가 유유히 땅에 내려서자 사람들이 다가와서 다투어 절을 하면서 좋은 음식을 갖다 바쳤다. 신바닥이는 아주 태연하게 음식을 받아 먹었다. 누구라도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성관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딱 한 사람만은 달랐다. 주인집 막내딸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챈 것이었다. 막내딸은 살짝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를 낸 다음 손관 옆을 지나가는 척하면서 목덜미에 점을 찍어 주었다. 신바닥이 다시 공중에 날아올라 미리 집으로 돌아와 기다리고 있자니 주인집 식구들이 들어와 한바탕 소란을 떨기 시작했다. 신바닥아, 오늘 우리 성관님을 봤단다. 그래, 얼마나 멋있었는지 내가 그걸 봤으면 기절했을걸? 그러나 셋째 딸은 뭐가 좋은지 싱글싱글 웃기만 하더니 밤이 되자 행령채로 살짝 신바닥이를 찾아봤다. 당신이 그 성관님이 맞죠?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랍니까? 어디 한번 보자고요. 셋째 딸이 뒤를 돌아 신바닥이 목덜미를 살피니 자기가 찍어놓은 붉은 점이 선명했다.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발뺌할래요? 그러면서 싱글싱글 웃더니 신바닥이도 멋쩍은 듯 싱긋 웃었다. 그러면서 서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무언가 하면 우리 평생 함께 살아요. 신바닥이는 막내딸과 함께 말을 타고 공중에 올라 제 고향 쪽으로 향했다. 한참을 가다 낯익은 곳이 있어서 보니까 바로 자기 고향 마을이었다. 땅으로 내려와서 옛날 살던 집을 찾아가니 어느새 잔뜩 늙어버린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서 눈물 지으며 탄식했다. 에이고, 누구는 장가를 들어서 부부가 저리 다정히도 집을 찾아가건만 우리 아이는 죽었는가 살았는가 어디 가서 돌아올 줄을 모르는고. 그때 신바닥이가 말에서 내려 넙죽 절을 올렸다. 아버지 어머님, 저 왔습니다. 그러자 두 노인이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뉘신데 우릴 보고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거요. 접니다. 전에 대사님을 따라갔던 아들이 이제서야 왔어요. 그러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와락 달려들어 아들을 끌어안았다. 아이고 왔구나. 죽은 줄 알았더니 내가 왔어. 그렇게 해서 신바닥이와 막내딸은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새를 잡아서 먹고 사는 떡거머리 총각이 있었다. 그는 부모도 집도 없이 오로지 새총 하나 들고 다니면서 작기와 까투리, 참새, 메추라기 같은 새들을 잡아서 모닥불에 구워 먹었다. 사람들은 그 총각을 새새비라고 불렀다. 어느 날 새새비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새총을 들고 새를 잡으러 다니고 있었다. 마침 어느 집 물 안에 배나무가 서 있었는데 그 나무에 참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새새비는 새총을 당겨서 참새를 명중시켜 떨어뜨렸다. 그런데 참새가 담장 밖으로 떨어지지 않고 담장 안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새새비는 새를 가지고 오려고 담장을 타넘었다. 담에서 훌쩍 뛰어내려 참새를 주운 다음 주변을 살펴보니 웬 처녀 하나가 배를 짜다 말고
깜짝 놀라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다. 석자 새치나 되는 검은 머리를 치렁치렁 늘어뜨린 아름다운 처녀였다. 세세비는 처녀가 있거나 말거나 모르는 척 마당 한구석에 타닥타닥 모닥불을 피우더니 참새를 굽기 시작했다. 처녀는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크게 당황했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붉어진 채 총각이 얼른 나가주기만 기다렸다. 하지만 세세비는 만사태평으로 고기를 굽는 데 열중이었다. 새가 다 구워지자 세세비는 고기를 두 쪽으로 가르더니 절반을 처녀한테로 가지고 왔다. 이것 좀 먹어보아요. 처녀가 당황해서 가만히 있자 세세비가 또 권했다. 먹어보아요. 맛있어요. 그때 처녀가 생각하기를 자기가 빨리 고기를 받아야 총각이 나갈 것만 같았다. 그래서 처녀는 세세비가 권하는 고기를 받아서 입에 넣었다. 냄새만 고소한 줄 알았더니 맛은 더 좋았다. 처녀가 고기를 먹자 세세비는 미소를 짓고는 담을 넘어서 돌아갔다. 그 다음날 세세비는 다시 그 집에 와서 배나무에 앉은 새를 쏘아 맞췄다. 그리고 집 안으로 새가 떨어지자 담을 넘어서 들어왔다. 그리고 배짜는 처녀가 보는 앞에서 다시 새를 굽기 시작했다. 처녀는 이번에도 세세비가 권하는 고기를 사양하지 못하고 받아먹었다. 다음 날도 또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날도 처녀는 세세비가 구워주는 쇠고기를 받아서 맛나게 먹었다. 그 다음 날은 배를 다 짜도록 세세비가 찾아오지 않았다. 처녀는 돌멩이를 집어서 배나무에 앉은 새를 향해 던져보았다. 하지만 맞을 리가 없었다. 그때였다. 아가씨, 쇠고기 값을 받으러 왔어요. 뒤에서 누가 말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보니 세세비가 서 있었다. 처녀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쇠고기 값을 주셔야지요. 저는 가진 게 없는걸요. 처녀가 당황해서 이렇게 말하자 세세비가 말을 받았다. 그럼 나랑 함께 가서 살아요. 내가 매일 맛있는 쇠고기를 구워줄게요. 세세비가 처녀의 손을 잡아 끌자 처녀는 마지못한 듯 그를 따라 나섰다. 세세비는 몸에 힘이 솟아나서 처녀를 업고 담을 뛰어넘었다. 그리고 처녀와 함께 멀리 도망을 갔다. 그들은 깊은 산속 외딴 마을에 빈 오두막집에 자리를 잡고 살림을 시작했다. 세세비는 예쁜 각시 옆에 있는 게 좋아서 좀처럼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각시하고만 있으려고 했다. 보다 못한 각시가 나가서 일을 하셔야지요. 하자 세세비는 각시가 보고 싶어서 갈 수가 없어요.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각시는 돌돌 말린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저를 보고 싶으면 이걸 보세요. 종이에는 각시의 모습이 똑같이 그려져 있었다. 세세비는 그 그림을 펼쳐보고는 만면에 웃음을 지으며 새를 잡으러 나섰다. 길을 가는데 그림 한 번 보고 한 걸음 가고 또 한 번 보고 한 걸음 갔다. 나무라 하면서도 그림 한 번 보고 한 가지 꺾고 또 한 번 보고 한 가지를 꺾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세세비가 일을 하다 말고 그림을 꺼내서 살펴보는데 갑자기 휑하고 바람이 불더니 그림을 공중으로 날려버렸다. 그림은 큰 길까지 날아가 길을 가던 신하 일행 앞에 떨어졌다. 임금의 명을 받고 새 왕비를 찾으러 나선 신하였다. 신하가 그림을 받아서 펼쳐보고는 무릎을 치면서 소리쳤다. 임금님이 머리카락이 석자 스치에 되는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오라 하셨는데 이제야 찾았구나. 신하는 군사들을 데리고 근방의 마을을 다 뒤져서 막 우물에서 물을 깃던 세세비 각시를 발견했다. 그들은 다짜고짜 각시를 가마에 태우고 길을 떠나기 시작했다. 산에서 급히 뛰어내려온 세세비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 쫓아갔으나 이미 한 발 늦은 뒤였다. 색시야! 색시야! 그때 각시가 가마에서 고개를 내밀며 소리쳤다. 새 잡아서 3년, 공부해서 3년, 띠뛰어서 3년, 9년을 공부해서 찾아오세요. 그 말을 남긴 채 세세비 각시는 속절없이 붙잡혀갔다. 세세비 각시를 본 임금은 자신이 원했던 짝을 만났다면서 입이 쫙 벌어졌다. 임금은 세세비 각시를 당장 왕비로 삼으려 했다. 저는 임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9년이 지나면 몰라도 그전에는 임금님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9년이 지나면 임금님 하시란 대로 하겠습니다. 세세비 각시가 자린 듯이 잔혹하게 말하자 임금은 어쩔 수 없었다.
9년이 어서 가기만을 학수고대했다. 어느덧 세월이 물처럼 흘러 9년이란 세월이 지나갔다. 임금은 세세비 각시에게 이제 때가 됐으니 자기랑 결혼하자고 하였다. 그러자 각시가 말했다. 알았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궁궐문을 열고 크게 한번 거지잔치를 열어주세요. 그러자 임금이 웃으며 말했다. 그거야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지. 임금은 성대하게 거지잔치를 베푼다는 사실을 온 나라에 알렸다. 그 소문을 듣고 나라 안에 거지들이 궁궐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 속에는 새를 잡아서 3년, 공부해서 3년, 띠띠어서 3년, 9년을 공부한 새세비도 껴있었다. 새세비는 새털을 이어 엮은 장옷을 입은 채 궁궐로 들어섰다.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옷을 차려입은 새세비는 궁궐문을 들어오면서 춤을 추듯이 훌쩍훌쩍 몸을 움직였다. 그러자 임금 옆에 앉아있던 각시가 새세비 모습을 발견하고는 손을 입에 올리고 깔깔 웃기 시작했다. 임금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궁궐에서 9년을 지나도록 각시가 웃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 내가 저 옷을 입고 춤을 추면 각시가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한 임금은 단 아래로 내려가서 제 옷을 벗어 새세비에게 주고는 새세비의 새털 옷을 빼앗아 입었다. 그리고 여자더러 보라는 듯이 너울너울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때 여자가 새세비를 바라보며 말을 던졌다. 세바 세바 새세바 새잡아 3년 공부해서 3년 띠띠어서 3년 9년 동안 무엇을 했나. 그 말을 듣자 새세비는 번뜩 깨닫고는 임금의 옷을 입은 채로 번개처럼 용상으로 펄쩍 뛰어 올라왔다. 그리고 용상에 앉아 호령을 했다. 거지를 물리쳐라! 그러자 군사들이 달려들어 새철 옷을 입은 임금을 궁궐 밖으로 내쫓았다. 임금이 뭐하라고 소리를 쳐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용상에 올라앉은 새세비는 나라의 왕이 되고 각시는 왕비가 되었다. 새세비는 나라를 잘 다스리며 평생 행복하고 잘 살았다고 한다.